또 다른 그부들보다 앞서려면 지금까지보다 더 야심차고 집요하게 공부해야 했다. 하지만 어째서 그래야만 하는가? 이 주인공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소년들을 정말 대변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공부를 해서 내 친구들을 이겨야 하는 분명하고 명확한 목적, 이유, 의미 없어요. 안녕하세요. 캐리스와 다니엘의 얼마 개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전을 읽고 꾸고전을 시작한 게 벌써 11기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5월에는 12기를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된 거죠. 제가 지난 1년 동안 꾸고전에서 고전을 어찌됐든 꾸역꾸역이라도 계속 읽어온 거죠. 사실 제일 처음에 제가 고전을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이지성의 리딩으로 리드하라, 이 책 읽고 정말 고전을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 뒤에 초등 고전 읽기 혁명, 이 책 읽고 아이들이 고전을 읽게 해야겠다, 이걸 위해서 내가 읽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고명아님의 고전이 답했다, 정말 고전을 읽어야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전은 정말 혼자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계발서라든가 뭐 이런 이제 아이들 자녀교육서라든가 이런 거는 좀 실질적이잖아요. 실제로 바로바로 적용을 할 수 있는데, 특히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적용되는 게 없다 보니까 이거는 약간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거다 보니 쉽지가 않아요. 근데 꾸고전에 인증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읽은 거죠. 근데 정말 1년을 읽었잖아요. 제가 드디어 고전을 읽다가 정말 전율을 느끼고 이렇게 막 그 정말 이렇게 심장, 그 왜 고명아님이 뭐 심장이 뒤집어진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진짜 심장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이 수레바퀴 아래서 이 책 내용은 자녀 교육하시는 엄마들이 정말 읽으시면 좋은 내용이고요. 아이들도 읽으면 너무 좋고, 오늘 이 책을 조금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한스라는 주인공 아이가 있는데, 이 마을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그런 마을에서 이 한스라는 아이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거의 이제 이 마을에서 얘가 거의 천재죠. 그래서 그 주 대회라는 시험에서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목사나 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정말 이렇게 주 대회에 나가고 또 합격을 해서 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 또는 교수가 되는 건 정말 완전 엘리트,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이 난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이 마을 모든 사람들이, 특히 이 아버지가 굉장히 속물적이고 교활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야심을 이루고 싶은 거죠. 그렇다 보니 푸시 아닌 푸시를 아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정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착하고 성실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이 책 다 읽고 느낀 게 뭐냐면, 이 주인공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소년들을 정말 대변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지금 공부를 해서 내 친구들을 이겨야 하는 분명하고 명확한 목적, 이유, 의미 없어요. 그건 없는데 그냥 그 친구들을 내가 내려다볼 수 있게, 내가 더 잘해야만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 대회에서 만약에 합격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거에 대해서 한스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치즈가게나 사무소에 견습생으로 들어가 남은 일생 동안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하던 가엾은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온 생각이었어요? 저는 100% 아버지에게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시대 우리들이 하는 거랑 똑같죠. 너 그러다가 식당에 설거지나 할 거야,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평생 하고 살 거니? 이런 말들, 그렇게 공부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말들을 계속 듣다 보면 정말 자기가 그렇게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목적, 의미가 그런 건 거죠. 굉장히 잘못된 거죠. 여기 보면은 결국은 주 대회에서 합격을 해서 신학교에 가게 돼요. 그때 이제 한스가 생각한 게 뭐냐면, 신학교에서도 다른 그부들보다 앞서려면 지금까지보다 더 야심차고 집요하게 공부해야 했다. 하지만 어째서 그래야만 하는가? 한스 자신도 알지 못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나와요. 교사, 마을 목사, 아버지, 특히 교장이 숨막힐 정도로 자극하고 닥달했다. 지금 우리나라에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목적, 목표는 그 친구들보다 잘해야 되는 거죠. 옆집의 걔보다 넌 좀 더 좋은 대학을 가야 돼, 이거죠. 그러니까 주체성이 없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진정한 꿈이 없는, 명확한 목적이 없이 그냥 다른 친구들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주입해준 그 목표를 위해서, 그 목표 뭐예요? 그냥 내 친구들보다 더 좋은 대학 가는 거.
이러한 잘못된 목표만 가지고 공부를 하는 아이들, 열심히 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어떤 아픔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학업을 방해하는 것하고는 거리를 두었어요. 그래야 하잖아요. 책상에 붙어 앉아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다른 친구들이 우정을 쌓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면 질투와 부러움에 괴로워했다. 결국 이게 나중에 터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공부는요, 스스로 해야 되고요.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제가 요즘 제가 책 쓰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첫 챕터가 그거예요. 아이들이 공부를 정말 자기주도 학습으로 하는 거, 그걸 바라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꿈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스는 그게 없는 거죠. 지금 아마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럴 거예요. 부모가 하라니까. 학교에서 닥달을 하니까. 또 공부를 잘하면 인정을 받으니까. 그런 아주 1차원적인 목표로 그냥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일너라는 친구가 나와요. 얘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주체적으로 사는 아이예요. 하일너는 자신만의 신념과 언어를 가지고 있었고 남들보다 더 열정적이며 자유로웠으나 남들과는 다른 고뇌를 떠안은 채 주변 환경을 경멸하고 있었다. 그리고 굉장히 성숙했어요. 사고가. 그래서 보면은 하일러랑 친구가 돼요, 이 한스가. 근데 한스는 사실 공부를 굉장히 단순하게 열심히 해서 잘할 뿐이에요. 근데 하일러는 기본적으로 머리도 좋다 보니까 공부를 별로 안 해도 기본 성적은 나오는데 자기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주체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신념을 가지고 있는, 그 청소년이라고 볼 수 없는 거의 어른의 수준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친구인 거죠. 그렇다 보니 이 하일러랑 어울리다 보니 한스가 점점 성적이 떨어져요. 그리고 하일러는 자기의 신념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 굽히지 않아. 그래서 결국은 사고를 쳐요. 그리고 전교생들, 교장과 모든 선생님들이 하일러를 안 좋아하죠. 그런 상태에서 이 한스가 하일러랑 원래 친했는데 자기도 같이 왕따가 될 것 같으니까 하일러를 피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 친구들을 부러워했었잖아요. 그게 결국 터진 거죠. 아니야, 나는 저 친구를 선택해야겠어. 하일러가 더 이상 혼자 있게 할 수 없어. 그래서 하일러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하일러랑 친하게 지내요. 그래서 당연히 성적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교장은 사실 한스가 2등으로 입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공부도 굉장히 잘했고 모범적인 아이였는데 하일러 같은 아주 문제아랑 어울려서 얘가 이제 변한 거죠. 그러니 교장이 이제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하일러랑 친구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한스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제가 이 부분은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저는 하일러랑 계속 친하게 지낼 거다. 교장이 왜 그래야 되냐? 너 자신을 위해서 그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더니 한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제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한스가 주체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쉽지 않아요. 한스 계속 성적이 떨어지고 이러고 막 두통이. 왜냐면 한스는 그냥 원래 착한 애야. 공부를 잘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싶은 애였어.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그리고 하일러는 맨날 놀아. 옆에 와서 자꾸 말 걸고. 근데 하일러는 기본 성적은 나와요. 근데 한스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적이 안 나오는 애야. 그러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몸이 아파요. 이제 의사가 매일매일 1시간씩 산책을 하라 그래요. 그런데 교장이 하일러랑 같이 산책하는 걸 금지를 시켰어요. 그런데 교장에게 들키고 이제 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이제 그 상황을 아마 한스가 견디기 힘들었죠. 왜냐면 얘는 주체적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학교를 탈영병처럼 탈주를 해요. 그리고 그 탈주에 성공을 해요. 아버지와 함께 거기를 퇴학을 합니다. 끝까지 자기가 잘못을 했다라고 용서를 빌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퇴학을 한 거예요. 교사들은 어떻게든 남아있게 하려고 했지만. 그리고 교장이 이제 한스를 방관을 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한스를 잘 다독여서 해보려고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일러가 이렇게 떠나버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잘난 친구 하일러와 함께 가지 않았냐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이게 어른이 할 일이에요, 교장이. 바리새인이 세금 징수관을 바라보듯 경멸과 동정이 가득한 눈으로 한스를 바라볼 뿐이다. 여러분, 경멸과 동정이 가득한 눈, 그 눈빛을 받아본 사람 그 느낌 어떨까요? 상상해 보세요. 전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한스는 더 이상 그분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했다. 왜냐? 교장이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는 앤데, 교장이 포기, 싫어하는 앤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이제 그는 나병 환자가 되었다. 진정한 왕따가 된 거죠. 그리고 뒤에 결국 성적은 완전 최하위권이 되고 우울증에 걸려서 이래요. 이렇듯 모두에게 버림받고 사랑을 잃은 한스는 작은 정원에 앉아 햇빛을 쬐거나 숲속에 누워 꿈을 꾸거나 고통스러운 생각에 젖어들었다. 교장이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문장이 나와요. 이 문장도 너무 놀라워요. 야만적인 명예욕이
불완전하고 연약한 아이의 이제 막 피어나는 영혼을 아무런 배려 없이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는 사실. 이 짓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도? 지금 수많은 학부모, 교사, 학원 선생님, 가외 선생님 이런 사람들 어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천박한 명예욕 이거죠.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게 정말 아이의 행복을 위한 거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라는 얘기 같다고 느꼈어요. 제가 최근에 이거 김국념 교수님의 아이의 뇌라는 책을 읽고 있었는데 프롤로그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책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아이들이 바라는 진정한 성공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공부를 시키는 목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책에 나오는 이제 교장이라든가 이 아버지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한스를 계속해서 공부를 잘 해야 되게 닥달하고 자극을 줬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이 아이를 짓밟은 거죠. 여기서 결국 한스가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는 것을 다 포기를 하고 기계공이 되기로 해요, 결국은. 그래서 기계공 경습생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정말 적성에 안 맞는 거죠. 얘는 이렇게 공부하는 애인데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죠. 영혼을 짓밟아 버렸으니까. 가서 기계공 연습을 하다가 이제 견습생들이랑 같이 막 술을 마시고 이런 걸 하면서 한스가 어떻게 느끼냐면 자기가 굉장히 경멸하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희미한 상념과 기억들, 부끄러움과 자책감이 우울한 밀물처럼 차올랐다. 한스는 크게 탄식하며 잔디밭에 쓰러져 흐느꼈다. 술을 엄청 많이 마시고 그렇게 흐느꼈다고요. 근데 그날 아버지가 일찍 오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일찍 안 왔어. 그래서 이 아버지가 뭐 하고 있었는지 알아요? 회초리를 들고 다 큰 아들을 때리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졸음이 넘어와서 결국 잠이 들었어. 그때 제가 이거 읽고 막 했잖아요. 같은 시간 아버지 마음속에서 혼쭐이 난 한스는 차갑게 식은 채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 어두운 강물을 따라 천천히 흘러내려가고 있었다. 죽은 거죠.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강물에 자기가 스스로 몸을 던졌는지 아니면 취했잖아요. 그래서 넘어져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어. 그런데 어쩌면 이 아름다운 강물에 이끌려 그 위로 몸을 숙였다가 깊은 안식과 평화가 가득한 밤과 하얀 달빛을 보았는지도 모른다. 그 순간 피로와 두려움이 그를 죽음의 그림자로 조용히 이끌었는지도 모른다. 진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한스를 그래도 인간적으로 걱정하고 고민했었던 그 구두공이 있었어요. 플라이크라는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당신과 나도 우리 모두 다 어쩌면 이 아이를 소홀히 했던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자신의 꿈을 가지고 이거 제가 지금 요즘 책 쓰고 있어가지고 이게 역사의 쓸모 이 책에 나와요. 진정한 꿈은 명사가 아니다. 뭐 신학교에 나와서 목사 되고 교수 되고 그게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남들이 주입해 준 거죠. 주변에서 자극을 해준 거고요. 주변에 그 아버지의 명예욕, 교장의 명예욕, 우리 마을에 이런 대단한 사람이 나왔어. 그걸 위해서 한 아이를 짓밟은 거죠. 그게 아니라 진정한 꿈은 뭐냐면 동사라고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마 하이노는 이런 꿈을 꿨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이렇게 바꾸고 싶다라든가. 그런 게 진짜 꿈인 거죠. 그런 꿈, 진정한 꿈을 가지고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고요. 이 책 읽으면서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했고요. 저도 제 속에 이 천박한 명예욕이 솔직히 있지 않나. 이런 것도 굉장히 깨닫게 되고. 꾸고전 다음 책은 최초의 페미니즘 희곡, 인형의 집. 이게 더 이상 나는 남편의 인형으로 살지 않겠다. 무슨 내용인지 느낌 오시죠?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첫사랑, 순수한 사랑의 아픔, 설렘에 대한 걸작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고전 두 권을 다음 달에 5월에는 읽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고전을 읽으면 이게 그냥 자녀 교육서만 읽고 뭐 실천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랑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 와닿음, 깨달음, 그리고 우리의 언어의 수준을 높여주고요. 우리의 세계를 넓혀주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고전을 읽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엄마가 책을 읽는 거예요. 근데 사실 고전은 혼자 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꾸고전 함께 하시는 걸 정말 진심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